자,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7월 이후의 흐름들 쭉 봐보세요. 잘 보시면요. LG화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 몇이요? 시가총액 5위. 46조, 47조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줬습니다. 3월 이후에 50% 이상, 4월 이후에 50% 수준, 그리고 6월, 7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요? 40%의 폭등 랠리.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좌 검사하면은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나 수익 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인 종목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손실폭만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원래 LG화학 같은 이런 시가총액 5위 종목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종목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께 월요일장 공략하셔야 될 종목 5종목, 2,400개 종목에서 5종목을 넣어드릴 겁니다. 그 5종목의 기준이 이렇게 LG화학, 또 LG전자,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기아, 당연히 SK하이닉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IT, 자동차, LG화학 최소 55%에서 80%의 비중을 꽉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 어떤 종목을 봐요? 그렇죠. 에코프로의 한 달 만의 변동률, 저평가 상태의 인식과 함께 87%. 하나솔루션은 어때요? 내리신고가 내리죠.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대한 부분에 하나솔루션과 에코프로의 이 흐름들. 변동률이요? 소형주 못지 않습니다. 20%대 흐름까지도 연출이 돼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28%, 위메이드 맥스는 상한가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을 때 52주 신고가 랠리의 종목군들이 전부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박셀바이오입니다. 예? 7월 18일 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23%, 25% 언제요? 8월 12일 금요일, 그리고 8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나서도 8월 18일, 19일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이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말씀드린 대동전자. 아우, 창피해서 말을 못해. 대동전자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교육받으시고 스스로 잡아낸 종목이지, 윤정두가 대동전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요. 상한가 들어가서 2천억. 그렇지만 그런 종목에서의 상한가 수익도 계좌로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와, 나도 이런 종목으로 수익 좀 내자.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짜리의 극대형주인데 이런 종목으로 나도 수익 좀 내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뭘 봐야 돼요? 시황입니다.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좀 특집입니다. 주말 생방송 첫 방송의 특집으로, 아니 어느 누가 시황을 20분 30분 해드려요. 1시간짜리 프로에서. 예?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시황을 좀 길게 해드릴 거예요. 지난 5월 19일에도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셨던 5월달, 또 6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도 사실은 시황을 길게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평일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어떻게 해요? 시황을 잘 말씀 안 드리죠. 왜?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오늘만큼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내내 공부하시고 월요일 날 불기둥 종목 잡으셔야 되니까 짧게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금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의 금리가, 선진국 시장의 이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될 만큼의 금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혀진 흐름인데 인플레이션은 잡혀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인데 금리는 최고점의 수준이 아니다. 2007년도 최고점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죠.
몇 번 올려요? 17차례 올립니다. 17차례 올리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1%에서 4.25%를 퍼센트 포인트를 올린 거죠. 4.25%포인트를 올려서 5.25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5.25가 아니에요. 2.25, 미국은 2.5입니다.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네요. 우리나라 금리 2.25, 미국 금리 2.5. 그러니까 또 한간에 난리가 났어요. 이야, 외국인이 돈 빼서 다 갈 거다. 금리 격차 때문에 갈 거다. 금리 격차의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 잡혀요? 그렇죠. 일본의 금리가 제로 금리이고 나머지 시장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의 금리가 또 선진 금리가 일본의 제로 금리보다 높을 때 와타나베 부인 모르세요? FX 맞으면 모르세요? 그렇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엔화 위주였기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해요. 금리의 격차를 노려서 움직이는 자금. 그 자금은 뭐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딱 금리의 격차만을 노리고 움직이는 자금입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금리가 사실상 비슷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일부 격차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 금리의 역전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그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그 근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금리는 4.25였어요. 금리가 역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기준이 언제? 2006년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죠. 윤정두 이야기만 들으세요. 결국은 5월, 6월, 7월에 윤정두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원금 회복 아닌데 난 수익인데 왜 52주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에코프로 이런 종목으로 뭐 폭등 랠리, LG화학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서는 흐름 그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달러 지수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 유로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스웨덴 화폐인가요? 6개국에 대한 6개국의 화폐에 대한 GDP 비율대로의 달러 지수, 인덱스 그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해요. 107.64에 캡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표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기니까 뭐 난리가 났어.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이 오진말쟁이들 아주 그냥. 예? 여러분들 말고요. 방송 나서 그렇게 지금도 채널 돌리면은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야, 근데 신기하네. 1,300원을 넘겼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왜 샀지?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엔화의 약세 부분은요. 달러와의 강세 부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통화에 대해서 미국의 달러가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함부로 약세나 강세를 강하게 띄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가장 만만한 게 일본과의 관계죠. 그 속에서 일본의 엔화가 20% 평가 절하. 올해만. 작년도 빼고 올해만 20% 평가 절하. 나머지 유로와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화가 평가 절하가 우리나라가 덜 됐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막 화폐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이 됐어. 그런 문제죠. IMF처럼 막 쓰레기가 돼가 그런 문제죠. 그런데 엔화가 약세인 거고 나머지 화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약세, 평가 절하가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1,300원 넘겨서 외국인들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명확하게 근거를 또 보여드립니다. 근거가 없으면 윤정두는 얘기를 안 해요. 자, 원달러 환율 잘 보세요. 엔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엔화의 초강세가 그 각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엔화의 약세가. 근데 일본 엔화의 약세 속에 일본은 시장이 강세예요.
또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원화가 강세면 행복하죠. 어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안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원화가 예를 들어서 900원까지 내려가. 그러면 휘발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달러에 1리터를 휘발유를 사온다고 하면 지금 1,300원 주고 1달러에 휘발유 1리터를 사온다고 치면 900원까지 내려가면요. 1리터 얼마 주고 사요? 900원 주고 사오는 거 아니야? 지금 1,300원, 20원, 1,360원 주고 사올 거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감안하면 원화 강세인 거.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를 띠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를 띠면 얼마나 행복해. 해외여행 가기도 좋고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아 라고 한다면. 근데 이 당시는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GDP의 80%가 수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들이 쇠뇌를 시킵니다. 뭐라고? 아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수주들 사면 되지. 수출주들 삼성전자 이 당시에 못 갑니다. 현대차 못 가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판다면서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거 어쩌면 좋지? 아니 그러면 9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900원까지 내려올 때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것까지는 좋아. 예를 들어서 900원까지 내려올 때 그러면 외국인이 사나요? 지금 예를 들면 1,300원까지 올라가니까 원화가 더 약세를 뜰까 봐 외국인이 판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원화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강세를 띄었어. 그럼 외국인이 삽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9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900원이 이탈됐습니다. 그럼 이때 외국인이 무지하게 샀어야 되죠. 무지하게 샀어야 되잖아,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은 저 당시에 55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55조를 파는 동안에 원화는요, 약세가 아니라 1,140원에서부터 9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윤정도 얘기를 들어야지. 환율이 1,360원으로 올라가서 그럼 지금 2,000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리고 외국인이 판다고 지수가 내려간다는 그런 거짓말은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 보세요. IMF 때라든가 이럴 때 기준에 IMF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풀어줍니다. 중국도 지금 외국인 지분이 묶여 있어요. 쉽게 풀어줬다는 좋은 기업들 다 뺏기니까. IMF 때 외국인 지분을 이렇게 늘려줬는데 시장은 빠지잖아.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거는요. 그냥 옆집의 토마스 형, 에디슨 형이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해도 좋다라는 라이센스를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IMF 터져가지고 국내 증시도 무너져 내리는데 그거를 바보 마냥 위로 쏴 올려서 삽니까? 뚝뚝 떨어진 밑에서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분을 열어줘서 그렇게 많은 지분이 확대가 돼도 지수는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 외국인이 55조를 팔았다고 꺾여요? 왜 시장을 그렇게 봐요? 그럼 시장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거시경제를 놓고 보고 당연히 수급의 랠리의 기준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 얼마 들어와요? 8조 수준에서 얼마? 74조까지 얼마 들어와요? 66조 들어왔죠? 외국인이 55조 파는 거 66조 들어오면서 또 연기금의 확대 그리고 4대 연금의 확대 그런 자금이 정책적으로 몰리면서 기관의 수급과 함께 외국인 수급 싹 잡아내서 자 정리해드립니다. 환율이 1,360원, 1,300원 넘겨서 약세를 더 띄었다고 해서 외국인이 판다? 그런 논리는 이론적인 논리입니다. 900원까지 내려가도 환율 900원까지 내려가도 외국인 팔더라. 근데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지수 조정 나온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귀담아 듣지 말자. 외국인이 한 명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3명이서 고스톱 칩니까? 누군 잃었고 누군 땄고? 아니잖아. 손바뀜의 흐름. 그거는 거시경제 지표를 다 보시고 그다음 업황을 보시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 뭘 지금 망설여 빨리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당장 이런 시황을 바탕으로 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박셀바이오 같은 초대박 종목, 대동전자 같은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셔야죠. 지금 안 들어오실 거예요? 선착순 100명이에요. 토요일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주말이라고 예외 없어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국채에 대한 내용들도, 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 지금 시간 없잖아. 빨리빨리 넘겨야지. 또 미국의 WTI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움직였다고? 거짓말쟁이들. 아니 표 하나만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면 되는 걸 그걸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나?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던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형성된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 하나 둘 셋 띠용. 퍼센테이지로 보는 차트입니다. 이 당시에도 요 위치에 놓여져 있었어요. 시장 무너져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었다고. 3개월 동안에 오른 등락률보다 못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황을 잘못 읽으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빵꾸 나는 거예요. 예전 자료입니다. 예전. 2007년도 당시에 유가 막 100불 올라갈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때가 뭐예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이 분홍 색깔을 쳐드린 부분이 오일 쇼크 당시, 그러니까 유가가 강세를 띨 때의 흐름입니다. 그때 물가 상승률이 검은 색깔 선 차트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때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이때는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자들이 장난을 친 거죠. 야, 너희들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야, 우리 감산할 거야. 우리 전쟁할 거야. 공급자들의 문제에 의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 이번에는 지표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이번엔 지표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없어도 아니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공급자의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쳤죠. 마찬가지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에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에 공급자의 문제일 때 이렇게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문제 없었죠. 이번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것도. 경제성장률 마찬가지예요. 경제성장률도. 결론은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추이인데 유가가 글로벌 시장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왜? 신재생 에너지도 나와 있고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또 그냥 뭐 2시간, 3시간, 4시간씩 시황부터 해서 종목까지 시황을 어려워 흘려 들으세요. 아 윤정두가 똘똘한가 보다만.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믿으시고 그리고 종목 잡으셔야죠. 이 시간 맨 끝부분에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린다고. 일요일 야간 21시에 야간 교육도 해드리잖아요. 당장 월요일 날 잡아내셔야 될 종목군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그 내용.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제대로 다 잡혀 있어요. 2자릿수에서 1자릿수로. 요거 제대로 해석해 드릴까요? 요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2022년 1월 달까지 신고가 랠리가 났어요.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 정도 자락에 놓여 있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 정도 자락에 놓여져 있을 때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것이 요만큼 더 올랐다고 그 정도의 폭락이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때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산자 물가지수와 똑같아요.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근원과 일반이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률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뺀 것을 얘기를 해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이게 실질적인 물가지수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논하는 거는 에너지와 식품을 다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데 이제는 꺾여졌어, 예측보다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한 상태에서 회복입니다, 다시. 그럼 얘도 똑같아요. 2022년 1월에 7%였어. 7%에서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신고가 랠리 나오던 시장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속수무책? 에이, 그건 아니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요 자리 5%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논할 위치가 아니에요. 경기 둔화는 나올 수가 있어도. 그리고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보실 내용인데 CDS 프리미엄이에요.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 발행 금리입니다. 리먼 터졌을 때 우리나라 외평채 금리가 699bp. 5년 만기 우리나라의 국고채,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7%의 이자를 줘야 발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저 당시. 저 당시.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바닥 아예 문제가 될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제가 되면. 가장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위험지수를. 그러니까 윤 정도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 지금 고점 대비해서의 마이너스율과 그리고 반등률인데 이 부분에 니케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엔화의 약세 때문에 재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 대비 조금 더 약세를 띠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그죠? 지금 뭐 금요일장 종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요거 조금 이따 종목 설명드리면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넘겨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상승률 상위 대동전자의 상한가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현대차,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의 흐름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셔야 된다.